자, 열과 우리 생활 같은 경우에는 두 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열의 이동, 그리고 비열과 열팽창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왜 우리가 여름에 피서를 가면 뭐 바다로 가는 혹은 계곡으로 많이 간다라고 계곡, 뭐 들로 가고 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바다 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피서를 간다라고 했었을 때 왜 물이 있는 곳으로 갔는지가 이번 단원이 끝나게 되면 알게 될 거고, 그래서 온도나 이런 열에 대한 개념을 한번 이해해보고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열이 받는다라고 했으면 온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들 부피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거고,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열의 이동 봅시다. 자 우리가 캠핑 같은 거를 가거나 아니면 뭐 시골 같은 데에서 불을 떼어놓고 아궁이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손을 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앞에 부분 손 따뜻하고 뭐 요 가슴 부분이 얼굴 부분이 따뜻하게 될 건데, 그에 반해서 이런 날씨면 어떻게 해서 여기 뒤통수하고 어깨 등 부분은 굉장히 차갑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쬐고 있다가 여긴 뜨겁고 여긴 차가우면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지고서 보고 있다가 또 뜨거워지면 다시 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모닥불에서 이쪽은 따뜻하고 왜 뒤쪽은 차갑고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 봅시다. 온도. 자 오늘의 온도는 다르게 말하면 기온은 굉장히 낮았어. 그치? 지금 보니까 자전거 타고 왔어? 미끌지 않았어? 자전거가 막 주룩주룩 미끌더라고. 자전거뿐만 아니라 그 배달 오토바이도 보니까 이 눈 때문에 막 미끄럽더라고. 차 다니는 길은 다 치워놨는데 사람 다니는 길은 많이 안 치워놔서 굉장히 미끄러웠어. 가뜩이나 바람까지 불어서 오늘 굉장히 춥다라고 느껴지고 기온이 굉장히 낮았다라고 했어. 공기의 기온이 낮았다라고 얘기하면 온도가 낮았다라는 거지. 그럼 그 온도라는 것은 물체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측정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로 나타낸 것을 온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뜨거워, 따뜻해, 아니면 차가워,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난 거야. 수치로. 자, 온도의 종류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섭씨온도 많이 쓰게 될 거고, 그다음에 절대온도, 그다음에 일부 국가에서 쓰고 있는 화씨온도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 섭씨온도 봅시다. 섭씨온도. 섭씨.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온도, 섭씨온도 제일 많이 쓰게 될 거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기압 1기압에서 어는 점을 0도로 놓을 거야. 그리고 끓는 점을 100도로 정하는 거야. 자, 이렇게 1기압에서 얼려. 그 어느 온도를 측정을 해. 그걸 0도로 놓는 거고, 물을 끓여서 팔팔팔팔 끓기 시작했을 때 온도를 100도로 놓고 거기를 100등분을 하는 거야. 100등분을 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섭씨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섭씨, 이렇게 도씨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기 봐봐. 여기 자료 더하기 보면 섭씨 온도는 스웨덴의 과학자 셀시우스가 정한 온도 체계야. 그 사람 이름 따왔어. 그래서 도씨라고 표시를 하는 거야. 그 다음 절대온도. 절대온도는 국제 단위의 수준에서 쓰는 단위라고 보면 이제 보통 켈빈이라고 하는 대문자 K를 많이 대문자 K로 사용을 하는 게 절대온도라고 하는데, 얘는 우리가 모든 물체는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입자의 운동이 완전히 멈출 때 얘 온도를 0K로 나타나게 된 거야. 자, 그리고 0K 같은 경우에는 0켈빈 같은 경우에는 섭씨 온도 마이너스 273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요거는 알아두면 굉장히
고급진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거야. 절대 온도 켈빈은 섭씨 온도에다가 273만 더해주면 돼. 섭씨 온도는 절대 온도에서 273을 빼주면 돼. 얘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 학교에서 이 내용을 언급을 하고 시험 문제 낼 수도 있고 대부분은 안 낼 건데,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거를 언급을 한다? 라고 하면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어렵지 않아? 절대 온도는 뭐다? 입자의 운동이 완전히 멈췄었을 때를 0켈빈으로 놓게 되는데, 섭씨 온도 차이는 273. 요것만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게 화씨 온도야. 화씨는 1기압에서 순수한 물에 어는 점을 32F, 끓는 점을 212F, 그 사이를 180 등분한 거야. 그러면 섭씨랑 비슷하잖아. 섭씨는 0도, 100도, 100등분했어. 얘는 32, 212를 180 등분을 한 거니까 결국에는 얘는 100등분, 얘는 180 등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더 세분화 시킬 수밖에 없이, 똑같은 구획을 100으로 똑같이 나눈 거, 180으로 나눈 거, 더 얘가 미세하게 나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온도 간격이 작으니까 좀 더 온도를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게 화씨 온도야.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만 쓰고 있어. 대부분 많이 쓰는 건 섭씨 온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절대 온도 같은 경우에는 과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온도의 단위인데,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저 온도야. 어떻게 입자의 운동이 완전히 멈춰.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고, 여기 화씨 온도 구하는 방법은 5분의 9 곱하기 섭씨 온도 그리고 32를 더해주면은 요거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화씨 온도는 거의 얘기 안 해. 그냥 섭씨 온도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이 절대 온도에서 요거 구하는 거나 한번 나올까 말까. 화씨 온도는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커.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거 공식을 지금 알아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체계구나라고 하는 것만 그냥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도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측정하여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손, 오른손은 찬물에 담고 왼손은 따뜻한 물에 이렇게 담그고 있다고 칩시다. 여기 굉장히 뜨거운, 여기는 굉장히 차가운 물에다 담그고 있다가 여기 미지근한 물에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담가 볼 거야. 미지근한 물인데도 불구하고 찬물에 담갔던 손을 여기다가 담으면 어떻게 돼? 따뜻함을 느낄 거야. 뜨거운 물에 담그고 있다가 이 미지근한 물에다가 담그면 어때? 차갑게 느끼겠지. 같은 온도인데도 이 손이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피부의 감각으로는 물체 온도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손으로는 상대적인 온도만 따뜻하구나 차갑구나 그 정도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걸 측정하는 것을 우리는 온도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온도계 지금 많이 쓰지는 않아. 요게 제일 많이 쓰는 온도계지. 이런 게 이제 안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어서 온도가 이제 부피가 늘어나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면 줄어들게 되는 걸 가지고 많이 쓰고 있는 게 요즘에는 이러한 알코올 온도계가 될 거고, 선생님이 초등학교 다니고 했었을 때 많이 쓰던 거는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 수은이 들어가 있는 수은. 그치? 수은아? 거기 뭐가 들어가 있어? 수은이 들어가 있는 수은 온도계를 많이 썼는데, 이 수은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굉장히 해로우니까 지금은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아. 과거에 이제. 그래서 지금은 수은 온도계를 많이 안 쓰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저항 온도계라는 것도 있고 적외선 온도계도 있는, 많이 쓰는 게 적외선 온도계. 학교에서 많이 쓰지? 지금도? 지금 졸업해서 모르겠지?
없겠지만 안 가겠지만 한때 코로나 굉장히 유행할 때 보니까 앞에 서가지고 온도가 체크가 되지. 그러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열을 감지하는 적외선 온도계가 있어서 노란색, 빨간색 막 표시가 돼서 이제 체온이 높으면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했었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여기 뭐 귀에다 꽂는 거 혹은 이마에다 꽂는 그런 접촉식 온도계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 그런 것들이 다 이따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 뭐 열평형 뭐 그런 것들과 오늘 배우는구나. 그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러한 온도계들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온도와 입자 운동을 한번 볼 거야. 자, 모든 물체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 자, 여기 보면 크기가 매우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물체를 의미한다라는 게 입자입니다. 자, 입자 운동. 물체를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움직이는 현상을 입자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요거에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어. 스스로 움직인다라는 거야. 스스로. 입자를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를 가해주고 부채질을 해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입자는 스스로 움직이는 현상을 우리는 입자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자 운동은 물체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 이게 고체일 때, 액체일 때, 기체일 때 입자의 상태는 입자의 운동은 다르게 물체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고체 봅시다. 고체를 보게 되면 입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제자리에서 떨고만 있다라는 거야. 입자가 고체에서 물질의 고체 상태에서는 이 입자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액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할 거야. 어떤 입자가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꼬리표를 달 거고, 꼬리표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다라고 하면 엄청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야. 그거보다 꼬리표가 2개 달려 있으면 얘보다 덜 움직인다라고 보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액체 같은 경우에는 요 상태라고 보면 돼. 꼬리표 한 2개 정도? 즉 약간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액체 상태라고 보면 될 거야. 즉 고체보다는 비교적 입자가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기체보다는 덜 활발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니? 자, 그 다음 기체 봅시다. 기체의 경우에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 자, 여기 봅시다. 여기는 규칙적으로 이렇게 가깝게 배열이 되어 있어. 고체는. 액체는 그보다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기체의 경우에는 아주 입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고 꼬리표 4개나 달려 있어. 그러면 어때? 엄청 멀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기체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입자 사이의 거리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활발한 정도. 얘는 제자리 진동, 얘보다는 활발하게 움직여. 얘는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입자 사이 거리 멀고, 얘는 조금 더 가깝고, 얘는 거의 붙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자, 이렇게 고체, 기체, 액체 상태에서 상태에 따라 입자의 상태가 움직임이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거든. 온도에 따라서 이 입자 운동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건데, 당장 오늘 집에 가서 이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어. 한쪽에는 뜨거운 물을 담아놓고 한쪽에는 찬물을 담거나, 그리고 집에 투명 컵으로 할 거니까 이거 잉크를 갖다가 하면 엄마한테 등짝 맞겠지. 먹는 컵에다 그러니까 뭐를 하면 좋을까? 색깔이 있는 커피가 괜찮겠다. 커피. 집에 커피 있니? 네. 커피? 가루로 된 커피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 원두는 잘 안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원두 김치 국물로 해도 돼. 김치 국물로 해도 되고, 뭐 딸기잼이 있으면 딸기잼으로 해도 돼. 굳이 잉크로 안 해도 되는데, 잉크를 찬물과 뜨거운 물에다 한 방울씩 한번 떨어뜨려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뜨거운 물에서는 잉크가 빨리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고 찬물에서는 굉장히 천천히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해보면 더 정확하게 될 건데 그냥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뜨거운 물이 더 빨리 퍼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 실제로 그래. 왜 그러냐라는 거지. 자, 여기 보면 그 안에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건 물의 입자라고 보면 될 거야. 물의 입자는 어때? 뜨겁기 때문에 입자 운동이 활발하고 찬물의 입자는 비교적 둔하게 움직이고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잉크를 떨어뜨리게 되면 온도가 더 높은 상태의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때? 여기에 들어간 마찬가지로 잉크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물입자와 같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더 빨리 퍼지고 차가운 물은 좀 천천히 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물을 이루는 입자는 스스로 움직이는 입자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액체는 고체보다 입자 운동이 비교적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물을 구성하는 입자 운동도 어때? 활발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는 물체를 이루는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야. 온도는 물체를 이루는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다. 이 얘기가 뭐냐면 자, 온도는 물체를 이루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물체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 온도가 낮아지면 물체의 입자 운동이 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온도가 물체를 이루는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게 된다. 입자 운동이 그러면 어떠한 물체의 입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다라고 하면 온도가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반대로 얘기하면 자, 어떠한 물체를 이루는 입자 운동이 굉장히 둔해. 그러면 그건 뭐야? 온도가 낮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열이라는 개념과 열량이라는 개념을 배울 건데 그대로 읽으면 돼. 열이라는 것은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이렇게 접촉을 해볼 거야. 자, 얘는 빨간색이니까 온도가 높은 물체고 얘는 파란색이니까 온도가 낮은 물체. 얘 두 개를 이렇게 붙여볼 거야. 이렇게 온도가 서로 다른 물체를 서로 붙여놨을 때 접촉을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에너지가 있을 거라고. 그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열이라고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서로 온도가 다른 물체를 붙여놨을 때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열이라고 하는데 그 단위는 우리는 줄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 열이라는 건 에너지야. 어디에서 어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열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열의 양을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야. 열양이라고 하는 거야. 열량이야. 열의 양. 자, 온도차에 의해서 이동한 열의 양을 우리는 열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열의 양을 단위는 칼로리 혹은 킬로칼로리라고 사용을 하게 된다. 많이 들어본 단어가 될 거야. 칼로리, 킬로칼로리, 열량이야. 아, 온도차에 의해서 이동한 에너지를 양적으로 나타난 게 열량이구나 라는 건데 자, 정의 1kcal라고 얘기를 하면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얘기를 한다. 1kcal. 자, 그러니까 킬로칼로리는 1000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1칼로리라고 하면 물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칼로리와 킬로칼로리, 미터와 킬로미터, 그램과 킬로그램 생각을 하면 돼. 1000단위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러면 하나만 기억해 두면 돼. 1kcal란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느 정도
이 정도 여기 꼬리표가 2개 정도 되는 온도에 물이 입자가 이렇게 꼬리표 2개 정도로 움직이고 있어. 활발한 정도가 꼬리표 2개야. 그런데 여기에 얼음에 이 컵을 얼음에 담가 놓고 하나는 여기 가열을 할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열을 잃겠지. 그렇게 되니까 어때? 이 입자의 움직임이 둔해져. 꼬리표가 하나로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 그에 반해서 가열을 했으면 열을 얻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열을 얻게 되니까 이렇게 꼬리표가 많아지겠지. 즉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열을 잃으면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고 열을 얻으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열을 하면 물이 온도가 높아지니? 가열하면 물의 온도가 높아지겠지. 온도를 높이는 방법 또 뭐가 있냐면 불이 없는데도 물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찰을 해도 이 물의 온도인데 어떤 물체의 온도를 높이는데 마찰을 해도 온도가 높아져. 우리 그러니까 막 손 이렇게 하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지. 그런 식으로 마찰을 하거나 두드리거나 혹은 흔들거나 그때에도 두드리거나 때리거나 해도 온도가 높아지는데 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보온병에다가 물을 넣고서 흔들어. 그러면 쉬지 않고 1시간, 2시간 흔들면 몇 도 온도는 그냥 바로 올라갈 정도로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보온병을 흔들기 전보다 물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해지거든. 그 얘기는 뭐야? 물의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야. 나중에 동생이랑 그런 거 집에서 심심할 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야. 그냥 온도 체크해놓고 넣고 흔들어. 그리고 시간 지남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자, 이렇게 물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라고 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온도계를 이용하면 좋겠는데 온도계 대신에 열 변색 물감을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열 변색 붙임딱지를 이용을 하게 되면 쉽게 색깔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온도 알림이를 만들 수도 있어. 뭐 그런 음료수 잔도 있어. 찬 음료수 잔이 음료수 잔에 찬물이 들어가게 되면 뭐 없었던 꽃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뜨거운 물 붓게 되면 뭐 무슨 특별한 색이 찬물을 보면 어떤 특별한 색이 나타나는 이러한 온도 알림이 만들기 뭐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보면 될 거고. 자, 이번에는 열평형이라는 개념을 한번 보게 될 거야. 열평형. 평형이라는 것은 뭐야? 이게 같아진다라는 거지. 이쪽하고 이쪽하고 같아지는 게 평형이라고. 그럼 이 열도 같아지냐라는 열평형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탐구 어디로 가냐면 자, 이번 탐구에서는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 변화를 측정할 거야. 간단해. 여기 열량계라고 해서 그냥 플라스틱 통이라고 보면 돼. 열량계 여기다가 뭐 일단 찬물을 좀 부어 놓을 거야. 그리고 여기에 금속캔을 집어 넣었는데 이 금속캔에는 굉장히 뜨거운 물이 들어 있습니다. 자, 장갑 끼고서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금속캔을 이 안쪽에 지금 원래 물은 이만큼 담겨져 있으니까 찬물이 이걸 넣게 되면 더 올라가겠지. 이만큼 물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네. 그러면 이 바깥쪽에 열량계 물이 들어있는 부분에 온도계가 바닥에 닿지 않게끔 띄워놓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뜨거운 캔 속에 금속캔 캔 속에 들어있는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곳에 이렇게 또 뭐를 이렇게 중간에 바닥에 닿지 않게 띄워놓게 되는 거야. 뭐를? 온도계를. 그래 놓고서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2분 단위로 한번 측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지. 찬물에 뜨거운 물을 집어넣는 금속캔 집어넣고 각각의
온도를 2분 단위로 측정을 해봤어. 그랬더니 열량계 속의 물은 찬물이었단 말이야. 온도가 13.5, 2분 후에 23.6, 28.3, 29.9 해서 12도까지 14분까지 온도가 쭉 일정하게 올라갔네. 그러다가 14분이 지났을 때 열량계 속의 물의 온도 32.7, 16분이 지났을 때 열량계 속의 물 32.7. 같아졌네. 14, 16 같네. 자, 그 다음에 금속캔 속의 물의 온도 봅시다. 69.2. 시간이 점점 지날 때마다 45.2, 37.7, 35, 34, 34, 33 하다가 얘도 똑같이 14분이 됐었을 때 32.7이야. 그리고 16분이 됐을 때도 32.7로 위아래 여기서부터 온도가 같아지게 됐어. 자, 열량계 속의 물의 온도는 점점 올라갔고 얘는 점점 낮아지다가 둘의 온도가 같아지게 됐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어디로 갈 거야? 그래프로 만들어 볼 거야. 그래프로 만들어 봤더니 열량계 속의 물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일정하게 유지가 됐고, 또 금속계 속의 물은 낮아지다가 이렇게 서로 온도가 같아지게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높은 금속캔 속의 물의 온도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낮아지게 됐지. 낮아지고 온도가 낮은 열량계 속의 물의 온도는 높아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맞아? 자,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자, 열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어떻게 돼?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금속캔 속의 뜨거운 물에서 열량계 속 찬물로 어떻게 돼? 열이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거 잘 봐야 돼. 마지막 거 여기. 금속캔 속의 물이 잃은 열량과 열량계 속 물이 얻은 열량은 어떻다?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물을 서로 접촉을 시켰었을 때 뜨거운 물이 잃은 열의 양, 찬물이 얻은 열의 양은 어떻다? 같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됐니? 자, 이렇게 금속캔 속 물하고 열량계 속 물의 온도가 여기 32.7로 같아진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열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거야. 뭐야? 서로 다른 물체를 서로 접촉을 시켰더니 어때? 온도가 높았던 애는 열을 잃고 온도가 낮았던 애는 열을 얻어. 그 서로 접촉을 시켰을 때 두 잃은 열의 양과 얻은 열의 양은 같대. 그때 상태를 우리는 열평형 상태라고 한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열을 잃었대. 그러면 물체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지. 열을 잃었으니까. 자, 두 물체가 접촉한 시간이 충분히 지나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은 상태 뭐라고 한다? 열평형 상태라고 한다. 위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래. 자, 금속캔 온도는 점점 낮아졌네. 열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잃었다. 틀렸네. 열량계 속 물의 온도는 어떻게 됐니? 13도에서 32도까지 올라갔네. 높아졌다라고 해야 되니까 틀렸고. 약 8분의 열평형 상태. 열평형은 온도가 같아질 때지. 언제 같아졌니? 14분에 같아졌네. 근데 8분은 지금 여기 30.6도, 34.7도 아직 열평형 상태가 되지 않았다. 금속캔 속 물에서 열량계 속 물로 열이 이동한다? 맞아? 온도가 높지, 열량계가. 아니, 여기 금속캔이. 열량계는 온도가 낮았어.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을 했다? 얘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열량계 속 물이 금속캔 속 물보다 온도가 높아진다? 자, 시간이 지났어.
시간이 16분 지났네. 어떻게 됐어? 같아.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같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 온도가 높아진 건 아니겠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을 시켰더니 시간이 지나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졌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고, 일단 이 열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건 없고 서로 두 물체 사이에서만 열이 이동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물체는 시간이 지나 온도가 같아졌대. 그게 뭐야? 열평형 상태가 된 거지. 열평형 상태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두 물체 사이에서 이동한 에너지, 어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렇게 이동한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해? 열이라고 한다? 맞네? 열은 높은 온도의 물체에서 낮은 온도의 물체로, 열은 어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열평형 상태일 때 온도는 두 물체의 처음 온도보다 낮다? 맞아? 네. 맞아. 열평형 상태가 되면 두 물체의 온도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얘도 맞는데? 네. 열평형 상태가 되면 두 물체의 온도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답 뭐라고 했어? 2번. 어? 2번, 4번. 2번? 2번이랑 4번? 2번. 2번? 네. 두 물체 사이에 이동한 에너지 열 맞는데? 열이 이동을 하는 거 맞지? 네. 그러면 틀린 게 뭐야? 자, 열평형 상태일 때 온도는 두 물체의 처음 온도보다 낮다. 자, 얘는 낮은 온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열이 이동해왔기 때문에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높아지겠지. 그러면 처음부터 높은 온도일 때는 어떻게 돼? 열을 잃으면 얘는 온도는 낮아지게 될 거야. 그러면 얘는 낮아졌고 얘는 높아졌어. 그런데 얘는 두 물체의 처음 온도보다도 낮아? 아니지. 얘는 낮아질 거고 얘는 높아질 거니까 틀린 거 뭐가 돼? 4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 네. 높은 온도 기준으로 했었을 땐 온도가 낮아지고, 낮은 온도 기준으로 낮은 온도의 물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니?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서로 접촉을 시켰어. 그러면 열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고온의 물체는 온도가 낮아지고 저온의 물체는 온도가 높아진다 라는 거 지금 탐구 통해서 알게 됐어. 맞아? 자, 이거를 이제 입자 운동을 한번 보자 라는 거야. 그러면 열을 잃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게 될 거야. 그치? 열을 잃게 되면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게 돼. 그러니까 온도는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열을 얻은 물체라고 봅시다. 열을 얻어. 그러면 입자의 운동은 어떻게 되니? 점점 활발해지겠지. 그러면 온도는 어떻게 된다? 높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열의 이동에 따른 입자의 운동 혹은 입자의 운동을 보고 온도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열의 이동 방향. 뜨거운 물이 담긴 금속 캔, 찬물이 담긴 열량계를 접촉시키면 금속 캔 속의 물에서, 자, 얘가 뜨겁네, 얘는 차갑고 열량계 속으로 어떻게 된 열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지나게 되면 이 캔 속의 온도와 바깥 열량계 속의 물의 온도가 서로 같아지게 될 거야. 그걸 우리는 열평형 상태라고 했습니다. 열평형 상태가 되면 두 물의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치? 처음에는 어떻게 돼? 열이 이렇게 이동을 할 건데 충분히 시간이 지나서 두 개의 온도가 이쪽과 이쪽의 온도가 같으면 더 이상 열의 이동은 없고 온도는 이쪽이나 이쪽이나 서로 같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금방 한 내용이네. 탐구에서 열평형 상태라고 하면 접촉한 두 물체가, 자,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두 물체를 서로 접촉을 했어. 그러면 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져. 그러면 물체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 우리는 열평형 상태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거 보자. 온도가 높은 물체, 온도가 낮은 물체 여기 4개짜리 꼬리를 달고 얘는 하나짜리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온도가 높은과 작은 낮은 물체를 서로 이렇게 붙여놓을 거야. 접촉을 시키면 열이 어디에서? 우리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쪽으로 열이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얘한테 주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는 온도가 낮아지겠지. 얘는 온도가 낮았잖아. 열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뭘로 그래프로 나타나게 될 거야. 온도가 낮은 물체는 어떻게 되겠니? 점점 온도가 높아지게 될 거야. 어디까지 높아지냐면 얘가 온도가 높은 물체가 온도가 낮아졌을 때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열평형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열평형 상태가 되게 되면 두 물체가 온도가 같아지게 될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여기 이 상태가 열평형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달걀과 물의 열평형 봅시다. 달걀을 삶으면 굉장히 뜨거워. 그러면 얘를 그냥 놔뒀다가 식은 다음에 우리가 깨서 먹으면 이 속껍질하고 겉껍질하고 서로 잘 분리가 안 되는 경우 혹은 속껍질도 잘 안 떨어지고 이 안에 그 흰자 부분이 막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얘를 보통 삶고 나서 바로 찬물에다 식히면 껍데기가 잘 분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갓 삶은 달걀을 찬물에다가 이렇게 담가두게 될 거야. 그러면 열평형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찬물이지. 찬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일단 이 달걀을 이루는 입자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왜? 팔팔 끓는 상태가 온도가 굉장히 높은 거. 이건 찬물이니까 물을 이루는 입자는 거의 조금씩 움직이고 있을 거야. 그러면 찬물에다가 이 뜨거운 달걀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열을 잃을 거고 얘는 열을 받을 거니까 점점 얘는 온도가 높아져. 얘는 점점 온도 낮아지게 되다가 결국엔 한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서로 온도가 같아지게 되는 열평형 상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열평형 상태를 우리가 어디에다 이용을 하냐면 온도계라고 하는 것들은 이 물체와 접촉을 하는 거지. 이마에 살짝 대든 귀에다 갖다 꽂든 겨드랑이에든 예전에 뭐 입에다 물고 있건 아주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온도계 이제 막 움직이고 입에다 못 하니까 이제 항문에 꽂아놓고 해서 접촉을 시켜서 물체의 우리 체온을 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온도계는 물체와 접촉해서 물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게 열평형 상태를 이용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과일을 차가운 물에 오래 담가두면 과일이 시원해진다라는 거지. 자, 계곡에 놀러 갔어. 계곡에는 뭐가 없어.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러면 한쪽에다가 물이 흘러가는 곳에다 수박이며 참외며 거기다 동동동동동 띄워놓는다고. 거기다 찬물에다 담가놓으면 왜? 과일이 시원해질 거니까. 왜? 약간 따뜻했던 과일이 차가운 계곡물하고 서로 닿아서 열평형 상태가 일어나게 되면 시원하게 과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물 같은 경우 냉장고에다가 많이 넣는다고. 왜 그러냐면 냉장고 속 공기하고 음식물하고 열평형 상태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음식물의 온도가 어떻게 낮아지게 되는 거야. 왜 낮아지게? 세균 번식하는 걸 막아줘야니까. 우리 모든 음식에는 세균이 있을 수밖에 없어. 당장 팔팔 끓는 상태가 아닌 이상에는 세균이 항상 있어. 그러면 얘가 그냥 실온에 놔두면 점점 이 세균수가 번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날 수도 식중독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 세균을 증식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온도를 낮춰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냉장고에다가 음식을 넣고 보관을 하는 거지. 그러면 있던 세균이 죽지는 않아. 대신 번식이 좀 더디게 일어났다 뿐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더라도 어떻게 돼? 비교적 빨리 먹어야 된다라는 거야. 만든 음식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냉장고에 놔둬도 결국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세균은 더디게 자라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균수 많아지면 나중에 우리가 그거 음식 먹으면 식중독 혹은 배탈이 날 수도 있다. 이게 열평형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예가 될 거고, 요거 보면은 여기 열화상 사진, 열화상 카메라 보면 물체의 온도를 색깔로 나타나는 걸 열화상 사진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고 온도가 높고를 체크를 할 수 있어, 사진으로. 자, 달걀하고 물의 열평형 상태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열화상 사진기 카메라로 보게 되면 여기가 계란 온도가 높고 여기 겉에는 물의 온도가 낮다라는 건데, 시간이 흘러서 열평형 상태가 되면 구분이 안 되지. 네. 왜? 열. 열평형 상태가 됐으니까 빨갛게 다 균일하게 나타나게 된다. 달걀의 열평형 상태를 저렇게 사진으로도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있니? 의자와 공기의 열평형이 있어. 우리가 바깥에 벤치가 있어. 벤치가 있게 되면 여기 튼튼한 요 부분은 쇠로 되어 있고, 우리가 앉는 엉덩이와 등이 닿는 부분은 나무로 많이 되어 있어. 여기가 쇠로 되어 있지는 않아. 네. 대부분 다 나무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여기 다리 부분이나 이 나무를 연결하는 고정시켜주는 받쳐주는 부분은 쇠로 되어 있고, 나무는 어깨하고 등이 닿는 부분만 나무로 많이 되어 있어. 일반적인 벤치 같은 경우에 뭐 특별히 뭐 예술적이나 뭐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보통 저렇게 되어 있어요. 한겨울 같은 경우에 이제 의자와 공기의 열평형을 보게 되면, 자, 오늘같이 추운 날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한번 나무를 만져보고 여기 쇠가 있는 부분에 금속 부분을 한번 만져봐봐. 그렇게 되면 나무 부분은 똑같은 날씨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 부분과 쇠 부분을 만지면 금속 부분이 더 차갑다라는 느낌이 들 거야. 네. 그거는 그냥 생각을 안 해봐도 그냥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일단 만져봐. 그렇게 되면 나무 부분은 좀 덜 차갑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왜 그러냐면 열을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나무는 열을 잘 전도가 안 되는 반면에 금속은 전도가 잘 된다라고 보면 될 거야. 전도 얘기는 바로 뒤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의자나 공기하고 열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어. 그래서 이 금속 부분도 나무 부분도 공기와 온도는 같아. 그럼 둘 다 차가워. 온도가 똑같겠지만 열 전도율 때문에 어때? 차갑고 좀 덜 차갑고를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전도 얘기는 바로 뒤에서 하겠지만, 일단 공기하고 이 의자하고는 열평형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같이 바깥에 벤치 만지게 되면 어때? 차갑다라는 거야. 다만 그 열 전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무 부분과 금속 부분은 조금 차갑고 덜 차갑고를 느끼게 된다. 뭐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여기 체크. 물질이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측정하여 수치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온도라고 한다. 온도가 높아지면 물체의 입자 운동이 그렇지 활발해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물체의 입자 운동이 그렇지 둔해진다.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얘기를 합니다. 열이라는 것은 에너지야.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서로 접촉한 두 물체가 온도가 같아져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자, 열의 이동 방법과 열의 효율적 이동, 열이 금방 열이 뭐라고 했어?
높은 온도에서 어떤 물체에서 높은 온도에서 어떤 물체가 높은 온도 낮은 온도 쪽으로 뭐가 이동하는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를 알아보게 될 건데 결론만 얘기하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열이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일단 요거 먼저 얘기를 해놓게 적혀 있으니까 대체로 열이 이동할 때 전도, 대류, 복사 중 열의 이동 방법이 세 가지만 있는데 이 중 두세 가지 방법이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즉 한 가지 방법으로 열이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두 개나 혹은 전도, 대류, 복사 다 함께 열이 이동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줘. 다시 또 이따 다시 한번 더 얘기할 거야. 자, 우리가 전도라는 거 한번 봅시다. 전도. 첫 번째로 전도.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물체를 이루는 입자의 운동이 어떤 물체를 이루는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전달이 되어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금속 막대를 한번 여기 가열을 해볼 거야. 여기 알콜 램프가 됐든 토치가 됐든 하나의 기다란 금속 막대를 한쪽 끝에 부분을 가열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 가열한 이쪽 부분부터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되겠어? 활발해지겠지. 그러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 옆에 있는 입자, 또 그 옆에 있는 입자, 그 옆에 있는 입자로 입자의 운동이 점점 전달이 될 거야. 그래서 열이 어디?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쪽은 활발해지고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입자의 운동이 전달 되니까 어떻게 돼? 얘도 활발해져, 얘도 활발해져, 점점 이쪽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까지도 열이 어떻게 되니?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걸 빨간 거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이웃한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전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판 같은 것들 아니면 옥장판 아니면 전기담요 혹은 침대도 그거 있지. 네. 흙침대 해가지고 막 불 들어와서 뜨뜻하게 하는 그런 돌침대 같은 것들도 보면 이 거기에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하면 엉덩이가, 허리가, 어깨가 점점 따뜻해지게 되는 거 있지. 이것도 다 뭐야? 전도에 의한 현상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밥을 먹으려고 국을 딱 뜨려고 하는데 누나가 불렀어. 호경이가. 수은아 잠깐 와봐 라고 해서 가봤어. 누나가 부르니까 갔어. 이거 좀 뭐야 하고 물어봤어. 수은이 너한테. 수학을 더 잘한다며. 네가. 응? 그러는데 호경이가 너보다 진도가 빠르다고? 이거 좀 알려줘 하고 한참 알려줬어. 알려주고서 이제 가서 이제 다시 먹던 밥을 먹으려고 딱 숟가락을 잡면서 아이 뜨거워 하고서 떨어뜨린다고. 그게 뭐 왜 그러겠어? 원래 숟가락은 뜨겁지가 않았는데 뜨거운 국에다가 담가 놓게 되면 이 전도에 의해서 에너지가 열이 숟가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숟가락을 잡아도 숟가락이 뜨겁다라고 느껴지는 게 전도에 의한 현상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대류 봅시다. 대류 같은 경우는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해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요거 기억을 해둘 건 이 대류는 기체나 액체에서만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고체에서는 대류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대류의 고체 같은 경우는 이 입자가 움직이지 않아. 그냥 제자리에 있어. 그래서 여기다 뭐
에너지를 가해주면 움직일 수가 없어. 입자들은 그냥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대류 같은 경우에는 입자 자체가 움직여야 된다고. 입자 자체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 같은 이런 기체나 아니면 액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열의 이동 방법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어컨을 켜게 되면 방 안 공기가 시원해지는 거, 혹은 라면을 끓이면 어떠니 이런 냄비에다가 놓고 여기 집에서 많이 쓰고 있는 뭐 가스레인지가 됐든 요즘 많이 쓰는 거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많이 쓰게 되면 여기 냄비 밑에 부분을 가열을 한다고. 그러면 라면 물려 끓이려면 여기 500ml의 물을 집어넣고 끓이지. 그러면 실제 열이 다해지는 부분 여기야. 그치? 열이 다해지는 거니까 여기에서 열이 전도의 형태로 이 냄비가 뜨거워지겠지. 그치? 전도의 형태로 냄비가 뜨거워지면 여기 담겨져 있는 물 밑에 부분을 가열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기도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러면 여기에서도 물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뜨거워진 물입자가 위로 올라가게 될 거라고. 왜? 밀도 차이에 밀도. 자, 밀도는 우리가 보통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어떠한 단위 부피당 차지하고 있는 이제 질량이 될 건데, 질량은 일정하게 될 거라고. 질량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물의 질량은. 왜?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가열을 하게 되면 아까 물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되겠어? 점점 활발해지겠지. 활발해지면 입자가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게 되니까 부피는 늘어나게 된다고. 얘가 분모가 커지게 되면 이 밀도 값은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지. 작다라는 얘기는 가벼우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끓는 물이 위로 올라가게 될 거야. 뜨거운 물 입자는. 그럼 비교적 찬 물은 어디로 나가겠어? 다시 밑으로 내려오겠지. 그럼 이 뜨거웠던 여기 내려왔던 물이 또 데펴지면 위로 올라가고, 찬물은 다시 내려오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바글바글 끓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럼 그때 뭐야? 스프 넣고 라면 넣고 해서 끓이겠지. 즉 이렇게 밑에만 가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라면 끓이는 물 전체가 뜨거워지는, 위에도 끓는 이유는 뭐야? 이 대류 현상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복사야, 복사. 이번엔 열이 물질의 도움이 없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을 우리는 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캠핑 가가지고 모닥불을 놓고서 이렇게 손을 쬐고 있으면 손이 따뜻해지는 거야. 그러면 모닥불하고 손 사이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열이 어떠한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양의 열이 복사의 방법으로 지구로 전달이 된다. 자, 지금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뭐 있어? 우주밖에 없지. 진공이지. 그 진공인데도 그 태양열이 오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뭐 날씨가 오늘 굉장히 춥기 때문에 여름 생각을 해보자고. 자,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거야. 혹은 태양 에너지, 태양 빛이라고 해도 돼. 빛 자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거기 낮에 한여름에 가서 태양빛을 직접 쬐다라고 생각을 해봐. 굉장히 덥지. 그러다가 더우면 어떻게 돼? 우리는 그늘로 가서 숨을 거라고. 그러면 그늘은 시원해. 태양빛이 나오는 양지라고 하지, 양달이라고 하지, 응달, 앙달 그렇게 얘기하면 햇빛이 직접 오는 데는 뜨거워. 왜? 복사 형태로 태양 에너지가 그대로 오기 때문에. 그늘에 숨으면 그 에너지를 차단해 주니까 시원하게 되겠지. 이렇게 태양열도 뭐야? 복사의 방법으로 지구까지 오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니? 자, 이렇게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의 이동 방법, 전도, 대류, 복사의 개념들. 전도는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의 차례래요. 전달이 된다. 대류는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한다. 복사는 물질의 도움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이다라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요 열의 이동 방법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요게 있어. 우리가 자 수은이가 도윤이한테 책을 빌려달라고 해서 책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도윤아 나 책 좀 빌려줘 라고 해서 수은이가 책을 빌려줬어 도윤이한테. 그러면 책을 주는 방법이 야 받아 하고서 이렇게 던져서 줄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던져서 이렇게 도윤이한테 책을 직접 던져주는 거야. 이거는 금방 배운 열의 이동 방법 중 뭐가 해당이 될까? 복사와 대류와 그 다음에 전도 중에 뭐가 될까? 자 이게 잘 모르겠어. 자 그러면 모르겠어. 그러면 이번에는 책을 빌려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직접 이렇게 가서 책을 이렇게 줄 거야. 내가 직접 가서 준다 라고 하면은 뭐가 될까?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하는 거지. 대류가 되겠어? 예, 대류가 되겠네. 대류의 방법에 의한 건 직접 갖다 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자, 야 저희 뒤에까지 주기 뭐하니까 여기 영희야, 철수야, 그 다음에 숙자야, 그 다음에 영구야 이렇게 해서 전달 해줄 거야. 이건 나는 어떠한 열의 이동 방법이니? 전도가 되겠지.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게 어때? 전달 되는 거야. 대류는 어때?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해서 열을 전달하는 거야.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해서 책을 전달해 주는 거야. 자, 그럼 가는 어떠한 도움 없이 그냥 에너지가 이동이 되는 거야. 뭐가 되겠어요? 복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7번 같은 문제 거의 나온다라고 보면 돼. 우리 책에는 따로 이렇게 언급이 안 돼 있고 그냥 이렇게 문제로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었으면 좋겠다. 뭐가 복사인지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대류의 형태, 전달해주는 전도의 형태, 그냥 아무 도움 없이 복사의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이렇게 열의 이동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걸 갖다가 어디에 이용을 할 거냐면 냉난방 기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대류가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 우리 교실에 여기 지금 냉방기 에어컨이 지금 어디에 있니? 위에 설치해 있지.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해서 이제 천장에다가 달아놓으면 우리 일반적인 가정에 보면 스탠드 에어컨 이렇게 세워져 있어.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위 자리도 일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구석진데 청소를 한다거나 조금 구석진데 놓게 되면 이만큼 공간 차지하고 하니까 불편해서 요즘에는 저렇게 위에 많이 설치를 하지. 그런 거를 봤었을 때는 아니면 일반적인 스탠드 에어컨 세워져 있는 에어컨을 보면 바람 나오는 구멍은 위쪽에 있어. 절대 바닥에 있지 않아. 왜 그러냐면 찬바람이 나오거든. 찬바람 같은 경우에는 어때? 무거워. 공기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 밀도가 크니까. 찬바람은 밑으로 내려온다고. 그러면 뜨거운 밑에 있는 뜨거운 바람은 어떻게 되겠어? 위로 올라가겠지. 야, 그러면 이렇게 차가운 바람은 밑으로 내려오고 뜨거운 바람은 위로 올라가. 대류 현상이야, 이게 대류 현상. 자, 그럼 우리는 바닥에서 거의 생활을 한다고. 내 키가 3m씩 되지는 않는다고. 그치? 그러니까 찬바람이 밑으로 내려와야 우리는 시원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에어컨을 위에다가 설치를 한다라고 보면 될 거야. 만약에 에어컨이 나오는 바람 구멍이 바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 다리만 씌워. 그렇지. 발만 시원할 거야. 위에는 계속 뜨거울 거라고. 그치?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될 거니까.
찬 공기는 바닥에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바람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발만 시원하겠지. 그럼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겠지. 자, 그렇다면 냉방기는 이렇게 공중에 설치를 해야 차가운 공기 내려오고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대류 현상에 의해서 시원하게. 왜 우리는 여기 이렇게 서 있을 거니까. 자, 반면에 난방기를 보자. 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위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난로는 다 바닥에 설치를 해놓게 되지. 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니까. 그러면 위에 차가운 공기 밑으로 내려와.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다시 난로에 의해서 데펴지면 위로 올라가고 또 식어서 차가워진 공기는 또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난로는 밑에 설치를 하는 게 좋아. 그런데 나 밑에 걸리적거리니까 안 되겠어. 좀 효율적으로 공간을 쓰기 위해서 난로를 여기 꼭대기에다 달아놔. 그럼 어떻게 될까? 바람이 안 내려. 위에만 뜨겁겠지. 밑에는 계속 찬 공기는 계속 있을 거니까 비효율적이야. 그러면 저희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되어 있는 저거 지금 금방 전에도 어디야? 뜨거운 바람 해서 우리가 여기를 데폈잖아. 그러면 저 아까 뜨거운 바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위에만 뜨거운 바람이 있고 밑에는 이제 찬 공기가 있으니까 좀 비효율적이지. 근데 어쩔 수 없이 한 대 가지고 냉난방기를 같이 쓰니까 위에다가 설치를 하게 된 거지. 만약에 냉방기 따로 난방기 따로 설치를 하게 되면 냉방기는 위에 난방기는 밑에 설치를 해야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왜? 이 공기는 뭐가 되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거고. 자, 물에서도 대류 일어나. 물에서도 뭐 다음 단원에서 배울 이제 수건 같은 경우에서 배우게 될 건데 아직 그 부분을 안 배웠으니까 얘기할 수 있으면 그 반식욕 할 때 욕조에서 물 담아놓고 많이 놀을 거야. 목욕한다고 해놓고 그냥 배까지 이렇게 물 담궈놓고서 이렇게 놀을 텐데, 그러면 배꼽까지 물을 이렇게 채워놓고 뜨거운 물 채워놓고서 이제 반식욕을 하고 있다가 한참 지나면 엉덩이 다리 닿는 부분은 물이 식어. 그런데 배꼽 닿는 부분 쪽의 물은 따뜻하다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욕조에 이렇게 누워서 있다 보면 팔 이렇게 있고 다리 이렇게 있으면 다리 부분 여기는 물이 차갑고 위에는 물이 뜨거워. 왜? 마찬가지로 대류 현상에 의해서 뜨거운 물은 위로, 찬물은 밑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위아래로 물을 섞어주던지 아니면 여기 뭐 있니? 물 빠지는 구멍이 밑에 있어. 이걸 살짝 빼면 어떻게 돼? 높이는 내려가면서 찬물만 밑으로 이렇게 싹 빠지게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위에서 또 따뜻한 물을 이렇게 받으면 되겠지. 제일 비효율적인 건 여기에 밑에 이제 구멍이 있는데 물이 뜨거워하면서 새로운 물을 받아가면서 위에 물을 바가지로 퍼내게 되면 결국에는 뜨거운 물 바깥으로 퍼지게 되는 거니까 이 밑에 있는 물 살살살살 밑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뭐 하면 돼? 위에 또 따뜻한 물 받으면 조금 더 오랫동안 반신욕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건 대류 현상을 이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물을 가열할 때 한번 보자. 여기 오른쪽에 물을 가열할 때 열의 이동. 그러면 밑에서 인덕션이 됐든 가스레인지가 됐든 여기 어떻게 되겠니? 불이 이렇게 닿겠지. 그러면 물을 가열하면 여기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 입자의 운동, 이 안에 있는 입자의 운동은 활발해지겠지. 부피가 증가를 해. 그러면 온도가 높아진 물은 어디로 가? 위로 올라가게 될 거고, 온도가 낮아진 차가운 물은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차가운 애는 여기로 내려오게 될 거고. 그러면 이게 계속 대류가 일어나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위까지 8888 끓게 된다라는 거지. 그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 밑에서 여기 냄비 밑부분으로는 뭐가 일어나? 전도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고, 냄비 안에 있는 물에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류 현상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위까지 물이 팔팔 끓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자,
단열이라는 거예요. 열을 차단한다는 거지. 열을 차단한다. 열의 이동을 막는 것을 우리는 단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열의 이동 방식이 전도, 대류, 복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 대류, 복사로 인한 열의 이동을 모두 다 막게 되면 단열이 잘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열의 이동 방식 중 얘 하나만 막았어. 대류, 복사는 계속 이어지게 있으면 완벽하게 차단이 안 되니까 어떻게 단열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얘도 차단, 대류도 차단, 복사도 차단을 하게 되면 단열이 잘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겨울이 되면 구스 몇 퍼센트 뭐 그런 것들 있어. 거위털이 얼마나 들어갔냐, 오리털이 얼마나 들어갔냐, 아니면 뭐기에 솜으로 됐느냐 이런 식으로 그 두꺼운 패딩 같은 거에 들어가 있으면 이 안에 부분에 뭐가 있어? 털 사이, 옷감하고 옷감 사이에 이제 공기층들이 있어. 그 공기층이 뭐야? 전도에 의해서 열의 이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도를 막는 방법. 옷감 사이의 공기가 전도에 의해서 열을 이동을 막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꺼운 거 하나 입어도 따뜻하겠지만 두꺼운 거보다는 얇은 옷 여러 개를 층층층층 껴 입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 여기 공기층 있으면 결국에 바깥에 있는 단열 효과가, 전도 효과가, 전도를 막아주는 효과가 더 뛰어나다. 하나의 오리터 파카 하나 입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 효율적으로 더 좋은 건 얇은 옷을 여러 개 껴입는 거다라고 하면 이렇게 전도를 막아서 단열을 하게 된다. 자,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창문들 보면은 이중창을 많이 쓰게 돼. 이중창은 뭐야? 이 창문과 창문 사이 여기가 뭐야? 진공의 형태로 놓게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대류를 막게 된다라는 거야. 전도도 막고 대류에 의해서 열의 이동을 차단을 해준다라는 거야. 하나의 창보다는 이중창으로 진공으로 하게 되면 이 전도 혹은 대류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는다. 자, 그다음 복사. 복사가 어떻게 아무것도 물질의 도움 없이 그냥 열이 이동을 한다라는 거야. 이 보온병 온도에 보온병 내부에 은으로 이렇게 도금을 해놔. 여기 부분 안을 도금을 해놓으면 반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 이게 열이 이동을 막아주게 되지. 그러니까 뜨거운 물 넣어놓으면 한참, 차가운 물 넣어놓으면 한참 동안 그 열의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시원하게, 오랫동안 시원하게, 오랫동안 따뜻하게 물을 마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열의 이동을 막는 것을 단열이라고 하고, 뭐 전도를 막는, 대류를 막는, 복사를 막는 이거를 다 한꺼번에 다 막으면 단열 효과가 확실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자, 단열재 한번 봅시다. 단열재. 주택을 우리가 만들 때 단열을 목적으로 만드는 재료를 우리는 단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열재, 전도를 잘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단열재, 스타이로폼으로 되어 있는 혹은 양모, 털로 되어 있는 유리 섬유 등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돼? 전도를 막아주게 되지. 나 본 적은 없겠지만 건물을 짓는데 보면 안에 저기 콘크리트 벽 세우고 그 사이에다가 이러한 스티로폼이나 유리섬이나 양모 같은 것들을 덧대고 다시 바깥에 마감재를 대게 되면 외부로 뜨거운 열, 차가운 열을 막아주는 요 단열재를 집어넣게 되지. 이게 얼마만큼 고급지고 좋은 혹은 두껍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여름에는 시원하고 덜 덥고 겨울에는 덜 춥고 라는 거지. 이게 이제 이걸 많이 두껍게 처리를 하면 이제 비싸지니까 적당량만 하게 되면 너무 춥고 이걸 잘 적절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단열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겨울에는 덜 춥고 여름에는 덜 덥고. 자,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단열 효과를 높여서 열의 효율성을 높인 건축물을 우리는 패시브 하우스라고 해서 요즘 많이 각광받는 건축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어놓는 거지.
이런 게 대표적인 패시브 하우스라고 보면 뭐 이쪽에 환기가 잘 된다거나 뭐 여기 위쪽에는 뭐야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막아주는 무슨 정원을 만든다거나 공기의 흐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있다. 자연환기 여기 막아주는 뭐 초단열 방화문 시스템 외벽도 뭐 이렇게 만들고 하는 이러한 패시브 하우스들이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 즉 열의 효율을 높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를 덜 쓰고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들 패시브 하우스라는 것들 한번 보게 되면 외부의 차량을 하게 되면 햇빛에 막아주고 혹은 겨울에는 어떻게 돼? 더 들어오게끔 해주고 일반 단열재도 일반 주택보다 두꺼운 단열재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옥상에도 지붕에 흙이나 풀 같은 것들을 키우면 실내 온도를 많이 낮출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패시브 하우스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두면 될 거예요. 그냥 단열 효과를 극대화시킨 그러한 집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체크해 봅시다. 물체를 이룬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되어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 전달이 되는 방법 전도가 되겠습니다. 대류는 기체나 액체를 이루는 입자가 직접 이동하여 뭐를 전달하는 방법이니? 열을 전달하는 방법. 전기 난로를 향한 얼굴이 등보다 따뜻한 까닭은 열이 복사의 방법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열의 이동을 막는 것을 단열이라고 한다